세계의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핫 이슈에서 정보를 뽑아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매일매일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제일 눈에 띈 뉴스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서는 7년이라고 하는 사실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한 건데요. 네. 저는 검찰에서 구형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과연 이것이 판결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인가? 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예. 나오는 판결의 그런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국정원장들의 이제 문제라던가 예. 또 좀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지금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7년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실 이게 더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단지 이제 구형은 이제 검찰이 하는 거지만 근데 그렇죠. 구형만 봐도 사실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형과 또 그 선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국방부 장관이 그 공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자기 밑에 있는 예하의 부대를 통해서 그렇죠. 댓글 등을 쓰게끔 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일개 민간인이 물론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공모를 했는지 모의를 했는지 어쨌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갖다가 더 달게 했다고 그 양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7년을 구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매크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공작을 했던 혹은 업무 방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3년 6개월이 선고된 사람이 김동원 씨가 있습니다. 드루킹이라고 하는. 예. 그 사람은 이제 민간인이었었잖아요. 네, 민간인이죠.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게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김관진 전 장관과의 행위를 비교해보면 누구에게 더 가혹한 혹은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될 것인가는 사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금 네. 받으면서 네. 그러면서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전부 다 범죄자를 만들면서 실제로는 국가의 기강을 그렇죠. 뒤흔드는 이런 일을 한 조직적으로. 거잖아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그 김동원 드루킹이 한 행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댓글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좀 형이 선고가 되어진다는 거는 누구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과연 그렇게 선고될 것인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7년 구형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드루킹보다 얼마나 더 중한 선고가 내려지는지 과연 재판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IQ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윤한덕 센터장 순직, 응급의료계 실태와 해법은? 사실 어제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이름이 바로 윤한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었죠. 근데 설 연휴였던 지난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이 1968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50 막 된 사람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예. 이렇게 젊은 분이 과로사로 숨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 일인데 예. 이분이 결과론적으로는 그 지난 4일 저녁에 사무실에서 그것도 직무를 보는 듯한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 맞습니다. 게다가 명절을 앞두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고향인 광주를 내려가기로 했지만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맡기지 못하고 본인이 일을 하다가 예.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정말 그 엄청난 비극을 결국 맞게 되었다.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인은 지금 동맥경화로 결국 밝혀졌네요.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정지, 심정지. 급 사망, 그러니까 심장마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7일부터 부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1차 검안의의 소견으로는 이제 급성 심정지라고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심근경색
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숨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그 전조 증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의식이 순간적으로 탁 멈춘 게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나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심정지나 이런 예. 것들을 얘기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온다 그래도 그때 바로만 발견하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 살릴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응급의료센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좀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서 그 치료하던 환자로부터 또 공격당한, 흉기에 찔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교수님도 계시고 예.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환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그 현장에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예. 아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제일 안타까운데요. 이것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발견하기 전날 밤에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었는데 예. 그렇다면 지나가면서 경비하시는 분들도 사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다. 원래 불 켜놓고 명절이든 뭐든 간에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야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유엔 센터장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은 얘기가 뭐냐면 1일 날 저녁 8시경에 이제 식사를 동료들하고 막 끝내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서 일을 하자 그리고 집에 가자라고 한 말이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불이 켜져 있고 저 사람 맨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겠거니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의사생들 속에서 혹은 같이 일하던 사람들 속에서 그냥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라고 얘기가 되어졌던 것이어서 더 안타깝죠, 정말로. 이 뭐 말씀하신 대로 고인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하던 분이셨고 특히나 그런 그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 체계의 구축에 굉장히 큰 그렇죠.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전남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02년도에 이 국립중앙 그 의료센터가 개소되면서부터 사실 여기 센터장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예. 6년 동안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센터장을 2012년부터 맡으면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하고 예. 그다음에 재난 그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이국종 교수와 예. 함께 국가 응급진료정보망 구축에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뭐 이렇게 양심적으로 그 의사의 본분을 다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찍 일어야 되는지 우리의 정말 의료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부터 세 개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IQ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사무실 불 켜져 있었는데 왜 사흘 만에야 발견됐나? 이 윤현덕 센터장의 사망 이후에 알려지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정말 소름이 돋는데 말씀하신 대로 1일 날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4일 날 발견됐어요. 그 사이에 너무 아무리 경비원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응급의료센터가 얼마나 지옥같이 바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의료센터에 일이 생기게 되면은 호출을 보통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예. 또 전화도 하게 되고 예. 연락이 안 되면 그래서 어디 계신지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예. 게다가 그 의료센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에게 연락을 사실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락은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았다. 왜? 늘 그랬으니까 늘 그랬으니까. 그리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가족들도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아. 가족들도 윤 센터장이 연락을 했지만 원래 뭐 연락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날밤을 새웠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정말 그 다음날 밤새웠다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 전혀 이런 것들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요즘에 가장 유행했던 뭐 무슨 캐슬이라고 하는 예.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처럼 예, 엄청나게 예. 좋은 집에서 엄청나게 예. 좋은 특권을 가지면서 사실은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잠자는 것도 간이 침대에서 보통 잠을 자고 쪼그려서 우리 집에도 못 갈 정도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엄청나게 이상 뭐 잘 사는 의사 선생님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또 생활이 또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바라는 의사의 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삶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유가족들의 마음이 특히나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족들이 원해서 부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7일부터 부검을 시작을 지금 하고 있고 정확한 사인이 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이제 가족 부인의 입장에서도 전화해도 우리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 게 부지기수고 너무 바빠서 나의 전화나 호출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걸 여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3일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고 예. 3일 동안 연락되지 않아도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자책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남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실은 본질이긴 하지만 그렇죠. 본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해주었는가.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고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아니 지금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이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예. 좀 사실은 어느 것이 맞는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국종 교수하고 특히나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의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그 말이 더군다나 이렇게 많이 SNS를 떠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더 가슴이 아프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응급의료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그 같은 병원 내에서 의사들로부터 많이 질투와 시기와 모함을 많이 당해서 힘들었던 분이고 사실 이제 윤 센터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동병상련의 그런 처지로 여겨졌고 또 우리가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그를 평가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평상시에도 안타까움을 가졌다라고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국종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는 게 정말로 우리의 영웅을 잃었다라는 식으로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또 본인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SNS에도 그 윤 센터장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이제 국민적으로 지금 다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돌아가셨구나, 훌륭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끝날버릴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응급센터실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된 개선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이분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윤한덕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 가끔 이렇게 그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마다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제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시는 분이어서 이국종 교수하고는 상당히 또 이미지가 달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말 헌신을 해 오셨던 분이 허무하게 돌아가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몸이 3개, 머리가 2개였어야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그가 2017년에 SNS에 남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단 2문장의 글을 통해서도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몸이 3개나 있어야 됐고 머리가 2개나 있어야 됐다. 내일은 몇 개가 필요할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많이 오고 그리고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손은 딸리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응급실 532곳이고요. 권역 외상센터가 13곳이거든요. 그곳의 모든 병상을 관리하는 일이 결국은 이 윤 센터장이 맡아서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연휴가 낀다거나 특히 장기간의 연휴가 끼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손이 다 모자르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에도 원래 우리나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히 그 과를 선택할 때도 응급실이라든가 외과라든가 이런 곳을 사실 가려고 하지를 않는 힘드니까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생도 모자라고 항상 사람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냥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몸이 3개, 머리는 2개, 이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날이었다라고 얘기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끔찍한 근무 환경이었었는지가 지금 나오고요. 요즘에 원래 주 52시간 근무가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200시간도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상황이죠. 또한 응급 전문의는 노동 강도가 극심합니다. 주 80시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이 열악한 국내 응급의료 현실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천 엘리아병원 최석재 응급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응급의학과 최석재라고 합니다. 예. 윤한덕 센터장님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 비보 접하고는 참 이게 사실인가 하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예, 예. 워낙 여러 학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응급의료랑 재난의료에 나아갈 길을 참 말씀 많이 해주셨던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셨는데요. 예, 예. 이 근처에 이제 여주에서 모의 재난을 한다고 재난의료팀 출동해서 현장 진료 세우는 거 훈련하니까 와서 견학해도 좋다고 제한테 말씀하셨던 게 얼마 전이었고요. 예, 예. 참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던 인물이 갑자기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 윤 센터장이 동료 의사들에게 했던 말들 또 SNS에 올렸던 말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응급실이 지옥 같다라고 토로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보통 몇 명의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는 거죠? 응급실이 정말 응급인 환자들만 치료받는 공간이라면은 지옥 같다는 소리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외국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시간에 2명 정도의 환자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는 이보다는 한 3, 4배는 많은 수의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우리네 정서로는 이제 밤에 아프면 응급실, 바쁜 직장 일과 마치고 병원 가려면 응급실이면은 더 큰 응급센터, 이왕이면 대학병원 응급센터 이런 식으로 응급실을 찾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생과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이 온갖 감기 장염 환자에 뒤섞여서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윤 센터장이 그 응급의료센터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비어있는 응급실에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직접 전화 30통을 돌렸는데 방이 없어서 환자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상황이죠. 요거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괴사성 근막염 환자 전원권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약간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빈자리를 찾느라 그런 거는 아니고, 아마 이제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서 수술할 병원을 못 찾아서 전원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 정확하기는 맞습니다. 이제 원래 권역센터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초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중환자실을 몇 자리 비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술팀도 상시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전국에 중환자실이 가득 차서 전원이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중환자실 좀 늘리면 되지 않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응급실이랑 마찬가지 중환실도 병원이 지원하기 매우 꺼려하는 분야입니다. 일반 병실에 비해서 인력은 몇 배로 들어가고 그런 중환자실을 운영해도 이제 외국계 숙과는 들어갈 비용을 다 보상을 해주질 않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응급 환자를 위해 비워놓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병원이 중환자실 늘리는데 적극적이겠습니까? 다 이제 돈 되는 이제 건강검진센터, 이제 암센터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이탈을 다룬다고 표현하는 이런 생과 사를 가르는 진짜 응급의료에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사회 안전도가 올라갈 텐데 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돌아가신 윤 센터장님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분인데 현실화되지 못하고 가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응급 진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오히려 과도한 업무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 88시간을 일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노동법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좀 별개의 곳인 것 같아요. 네.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서 응급실 의료진은 24시간 진료를 보지만은 주로 진료를 보는 시간이 이제 다른 과 진료가 없는지 야간 그리고 주말이 중심이 됩니다. 야간 밤샘 근무가 2급 발암물질이라는 그런 WHO 발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상시 그냥 밤샘 근무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게다가 또 술 취한 환자들 폭력 그 위협에도 너무 자주 아무 보호 장치 없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응급실에서는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혼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의사가 폭력에 노출이 되면 그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근무 시간도 문제지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윤 센터장의 SNS 글을 보니까 특히 이 연유가 열을 응급의료는 그것만으로 재난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유 같은 경우는 응급실 상황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연휴 동안 이제 아픈 분들은 많고 진료 볼 곳은 없으니까 응급실로 죄다 모이시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명절에 안 먹던 음식 먹고 탈난 분들, 부모님 만나서 효도한답시고 영양제 맞춰달라는 분들, 감기 걸렸다고 이제 감기약 타러 오시는 분들까지 다 요즘 의료 실비보험 많이들 드셔가지고 예. 큰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비용이 있어요. 예. 이것까지 그냥 무조건 보조를 해주니까 예. 시설별로 차등부가 되는 그런 응급의료 관리료 역할이 무의미해진 게 현실입니다. 이런 환자까지 겹치면은 밀려드는 환자들 사이에서 저희는 진짜 응급 환자, 중증 환자 놓칠까봐 연휴 생각만 해도 좀 식은땀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영양제 맞춰주신다고 응급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명절에만 꼭 많이 오시는 분들이에요. 고향에 안 오시고 평소에 휴가 안 하시더라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 입장은 또 저희 이해는 되는데 응급실에서 그렇게 하시면 사실 진짜 중증 환자 진료 못 보게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네. 사실 국내 응급의료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긴 해요. 전국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6개나 있고 또 응급의료 전문 인력이 계속 확충되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가슴 아픈 죽음을 눈앞에 놓고는 망연자실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전문의로서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 이제 윤 센터장님 덕분에 또 많은 다른 분들의 노력 덕분에도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많이 발전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질문에서 이제 권역응급센터 추가 지정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시설을 확충하는 데만 지원을 좀 집중해 왔던 것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인력 부분에는 지원을 좀 소홀히 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 응급의학과 의료진과 응급실 지원 인력에 대한 좀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이제 권역응급센터는 이제 권역다운 환자를 치료하고 지역센터랑 지역기관은 그에 맞는 환자를 볼 수 있게 하는 환자 흐름 조정이 필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이제 권역센터는 이제 119 구급대원 이송이나 병원 간 전원을 통해서 중증 환자만 진료를 볼 수 있게 하고 경증 환자는 처음부터 작은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천 엘리아 병원 최석재 응급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을 던져주신 최석재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골든타임을 지켜라. 응급의료 현실 바꾸려면. 지금 윤한덕 센터장도 현재의 전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리고 지금 최석재 센터장께서도, 응급 환자들의 흐름을 총괄하고 또 거기에는 절대로 비응급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관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6년도에 그 2살배기 아기가 사실은 이제 위급한 상황에 닥쳤는데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숨진 그런 사건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원 시스템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 지금 그 윤한덕 그 센터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명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화가 30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숫자가 3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식의 전원 시스템을 제대로 전산화시키고 고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아까운 그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윤 센터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각 외상센터로 혹은 권역 외상센터 포함해서 이 외상센터를 분류되고 있는 이 응급의료실을 운영하는 그 곳에서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침대가 모자라다라든가 휴일이라서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시다든가 또 그렇게 해봤자 병원 수익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든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면서 지켜주면 모르겠는데 이분 혼자에게만 모든 것들 다 로드가 걸려버리니까 본인이 외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전원 시스템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게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대안을 그렇죠.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니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여기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대접,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의 상황에서 그 환자들을 갖다 만나도 그 급박한 상황에 잘못된 판단을 조금만 해도 그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게 그 응급구조사. 그렇습니다. 이 응급구조사들이 초기에 딱 응급 환자를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네. 그래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얘기죠. 갖다가 윤한덕 센터장이 많이 했는데 우리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면서요.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이제 응급구조사라고 하는 거는 뭐 119 구급대원들이라든가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아주 정말 그 초창기에 이 환자를 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 말하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맞아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구급차를 타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현재 뭐 심장이 멎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겠거니 주사를 맞겠거니 뭔가 조치가 취해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왜냐하면 이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진통제 하나도 줄 수가 없고 전극 하나를 꽂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오케이가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예. 그렇게 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된다. 맞습니다. 게다가 응급차, 그러니까 구급차에 타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이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 아이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병원마다 환자를 빼오는. 쟁취하기 예, 위한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EMI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것하고 좀 연결돼서 좀 부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윤한덕 센터장이 주장했던 내용도 그런 응급 구조사들이 업무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해왔었던 건데 이게 또 의사와 간호사들의 반대에 또 시달려서 아무것도 사실 해결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응급 의료의 불균형 같은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윤한덕 센터장의 죽음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